중동 하늘에 미사일이 빗발칩니다. 그러듯 폭탄은 우리 장바구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 박사가 전쟁과 물가의 숨겨진 고리를 파헤칩니다. 나라 밖은 전쟁통인데 여의도는 밥그릇 싸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꾼들의 민낯을 조 박사가 호되게 다룹니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어르신들이 구석에서 떨고 계십니다. 조 박사가 6.25와 산업화 세대의 억울한 현실을 대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 앞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관절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한 것이 영락없이 비 오려나 싶더군요. 우리 나이 되면 일기예보보다 내 관절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무릎부터 살살 주물러 주시고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일어나십시오. 괜히 성급하게 일어났다가 삐끗하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그리고 혈압 드시는 분들 아침 공복에 약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혈당 체크 꼼꼼히 하십시오. 나이 들면 몸이 정직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돈 벌어서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나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이 갑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고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슈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과 폭등하는 장바구니 물가 위기.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격당했다고 합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조 박사, 남의 나라 싸움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맞습니다. 지도 펴놓고 찾아봐도 돋보기 없으면 안 보이는 먼 나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 우리 집 쌀통, 내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느냐?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자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서너 배로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재봉틀을 못 돌리게 됐습니다. 전기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정전이고 공장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절약하겠다고 반찬을 줄이고 고기는 아예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학원도 끊고 옷도 새로 못 사줬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 식은땀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악몽 같은 시절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더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렵 제 동서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3년 동안 가족 얼굴 한 번 못 보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달러로 우리 집 빚도 좀 갚고 애들 학비도 됐습니다. 그때 동서가 편지에 써보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이란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 위에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서로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있을 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그때와 같습니다. 중동이 불바다가 되면 당장 뭐가 오르겠습니까? 기름값입니다.
벌써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주유소 가보십시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공장 돌리는 기계도 기름으로 가고 트럭도 기름으로 갑니다. 기름값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따라 오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마트 가보십시오. 저번 주에 집사람 심부름으로 동네 마트 갔다가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입니다. 아니 사과가 무슨 금덩어리입니까? 배추 한 포기 8,000원, 시금치 한 단 3,000원, 대파 한 단 5,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살 게 없습니다. 콩나물에 두부 한 모 사면 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다. 5년 전 같은 물건을 지금 사려면 2배, 3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 2배, 3배 올랐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실질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전쟁입니다. 총소리 안 나서 그렇지 통장 잔고가 피 흘리고 있는 전쟁입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국제정세 예의주시한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예의주시만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을 내놔야지요. 창고에 비축해둔 기름 풀든가 세금 깎아주든가 유통업체들 폭리 못 취하게 하든가 뭐라도 해야 서민들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브리핑룸에서 물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만 합니다. 점검은 무슨 점검? 우리 지갑에서 돈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국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비용은 누가 냅니까? 제일 먼저 가장 약한 나라의 가장 약한 계층이 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서민, 우리 같은 노인 세대가 냅니다.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베트남 전쟁이다, 중동 분쟁이다 할 때마다 기름값 튀고 원자재값 오르고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더 굴렸습니다. 수당은 제대로 안 주면서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같이 버텨야지 이 한마디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싸운다. 그러면 뉴스에서는 국제 정세 전문가들 나와서 분석합니다. 누가 이득 볼지, 어떻게 흘러갈지 정교하게 떠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 장바구니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지 분석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딱 두 부류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아이들은 물가 오르면 학교 급식 질부터 조용히 떨어집니다. 노인들은 도시락 반찬이 조용히 하나 줄어듭니다. 눈에 확 띄지 않게 티 안 나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부산 영도 조선소 다니시다 은퇴하신 70대 후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숨 쉬면서 그러더군요. 조 박사, 옛날에 내가 용접할 때 철판 앞에서 불꽃 튀기며 일하면서도 밥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집에서 밥 먹을 때 고기 한 점 놓고 나면 괜히 미안해서 젓가락이 못 가. 이게 현실입니다. 평생 땀 흘려 나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정작 그 나라가 부자 됐을 때 물가 무서워서 고기 반찬, 계란 반찬 눈치 보고 먹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한 줄 더 붙이고 싶습니다. 또다시 한국의 노인 세대는 말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큰일 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참아야 하지? 6.25 전쟁 때는 어린 나이에 산속 피난 다니며 굶주림 참았습니다. 전쟁 끝나고는 허허벌판에서 흙먼지 먹어가며 집 다시 짓는 걸 참았습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온몸에 기름때 묻혀가며 공장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참았습니다. IMF 때는 퇴직금 삭감, 구조조정 당하면서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 이스라엘이 폭격한다, 이 소리 들으면서 장바구니 값 올라가는 것도 또 우리가 조용히 참습니다. 도대체 우리 세대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 보고 분노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속이라도 조금 덜 상합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유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 올라갑니다. 트럭, 배, 비행기 다 기름 먹고 움직이니까 물류비 오릅니다. 그러면 식료품 가격, 전기요금, 난방비, 생활용품 값이 줄줄이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오릅니다. 정부는 때때로 보조금 붙이고 할인 쿠폰 뿌리고 행사 한번 벌입니다. 언론은 그것도 크게 떠듭니다. 서민 부담 완화 대책 발표.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 지갑에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더 많습니다. 제가 특히 속상한 건 이겁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전쟁 준비하라고 세금 내고 군복무하고 민방위 훈련 받으면서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전쟁이 나도 물가가 올라도 결국 지켜야 할 건 국가 경제 숫자고 가장 마지막에 챙겨지는 게 노인 개인의 삶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란 공습 이후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몇 %씩 출렁이고 우리나라 수입 물가도 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당장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귀에 아주 그럴듯하게 박힙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했든 말든 카드 긁을 때 숫자 늘어나는 건 우리입니다. 기름값 조금만 올라가도 택시비, 버스비, 배달비 이런 게 다 연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하루에 현금 10,000원 쓰던 어르신이 15,000원을 쓰게 됩니다. 이 5,000원 차이가 한 달이 되면 1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한테 15만 원이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어느 나라가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이런 고상한 국제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밥상 안 올려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내 밥상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어르신들, 오늘이라도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한 달 식비 5년 전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5,000원, 10,000원 오른 게 아닐 겁니다. 서너 배 오른 품목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연금, 우리 소득 서너 배 올랐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바로 조용한 전쟁입니다. 총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통장 잔고가 피를 흘리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선두에서 방패도 없이 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기운은 떨어졌는데 의료비, 식비, 관리비는 때를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제가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감히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트리거를 당길 때 최전선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우리 같은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아유, 나이 먹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이 말 입에서 좀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러려니 해야 합니까?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나라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전쟁 비용 떠넘기는 대상이 되는 걸 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둘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가 얘기할 때 그냥 막연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 이 정도 말해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은 식비 줄이고 약값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정부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말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손 번쩍 들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셋째,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제일 먼저 굶습니다.
남방도 혼자 사는 분이 제일 먼저 줄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이 부대에 모여서 같이 방어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시대의 전쟁을 맞을 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정보를 같이 나누고 싸워야 할 때 같이 싸워야 늙은 세대가 집단으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란 이야기가 뉴스에서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고가 나오면 언론은 또 새로운 자극 쫓아갑니다. 그런데 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한번 올라간 건 잘 안 내려옵니다. 어르신들 장바구니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분명히 박아두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것은 당신 장바구니를 겨냥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폭탄이다. 이제 이 전쟁과 물가의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깥은 전쟁통인데 여의도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바깥은 전쟁통인데 여의도는 오늘도 밥그릇부터 챙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조 박사가 여의도 얌체 정치의 민낯을 까발립니다. 이슈리 바깥은 전쟁통인데 밥그릇 싸움만 하는 여의도 얌체 정치인들의 무능.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한번 여의도로 돌려봅시다.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국제유가가 들썩이는데 정작 우리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더 황당한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화면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동에서 폭격 장면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우리 국회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 화면은 불꽃 튀고 연기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른쪽 화면은요, 텅 비었습니다. 의자만 줄줄이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본회의 중이라면서요. 법안 심의한다면서요. 그런데 의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저 사람들은 전쟁이 나든 물가가 오르든 국민이 한숨을 쉬든 자기들 관심사는 따로 있구나. 그게 뭐겠습니까? 당내 권력 싸움, 공천 싸움, 다음 선거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싸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밥그릇 정치, 자리 정치, 패거리 정치.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참 유명한 얌체 이웃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판자촌에 살던 시절인데 골목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공용수도 하나 가지고 온 동네가 물 퍼다 썼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붙어서 양동이 들고 줄을 쭉 서 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동네에 김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목에 물이 조금만 새면 슬쩍 자기 집 쪽으로 물길을 파버립니다. 비가 오면 옆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자기 집 물통으로 들어가도록 몰래 홈을 파놉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 손만 대면 본전 생각난다고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 물 새는 데만 눈을 반짝입니다. 한 번은 큰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비상입니다. 집안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다들 모래주머니 쌓고 양동이 들고 물 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아저씨는 뭘 하고 있었느냐? 동네 사람들이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집 옆 땅을 살짝 더 넓혀놓고 담장을 삐딱하게 쳐놓는 겁니다. 비상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넓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린 눈으로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아, 저건 사람이 아니다. 동네가 물난리인데 저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 집 담장밖에 없구나. 바로 그 느낌이 지금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서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바깥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어르신들 장바구니가 텅 비어가고 기름값이 펄쩍 뛰고 있는데 여의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쪽에서는 당대표가 어떻다, 공천룰이 어떻다, 어느 계파가 몇 석을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새벽까지 회의한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새벽까지 회의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자기들 공천룰 정하는 문제로는 새벽까지 앉아서 얼굴 붉히고 싸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회의실 사진이지만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나라 살림이고 하나는 자기들 밥그릇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재개발 조합 회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조합장 자리 놓고 서로 싸우는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이 동네 30년 살았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학력이 높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목에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재개발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철거민들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뒷전이고, 자기가 조합장 되면 권한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것만 따지더군요. 제가 그때 뒷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손을 번쩍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합장 자리 싸움할 때입니까? 우리 동네 재개발 제대로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자리부터 나눠 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 박사님, 이런 게 다 절차입니다. 자리가 정해져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절차는 무슨 절차? 서로 밥그릇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절차라고 포장하더군요. 결국 그 재개발 조합은 내분으로 난장판되고 지금까지도 재개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가 딱 그 꼴입니다. 중동에서 전쟁 터지고 물가 폭등하고 국민들 허리 휘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자리 놓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싸움 양상입니다. 여당에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주요 상임위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당에서는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맞섭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판 구경꾼입니까? 아니, 관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금 내는 호구입니다. 저 사람들 월급 주고 특권 주고 보좌관 월급까지 대주는 지갑입니다. 제가 특히 화가 나는 건 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장 하면 권한이 생깁니다. 예산 심의할 때 목소리 커집니다. 법안 통과시킬 때 영향력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로비가 들어옵니다. 청탁이 들어옵니다. 다음 선거 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치판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밥그릇, 자기 권력, 자기 이익입니다.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정치판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권력 나눠먹기 싸움했습니다. 혁명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파벌 싸움, 자리 싸움 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또 어땠습니까? 독재는 나쁘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막상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웁니다. 민주적 절차다, 의회주의다, 이런 거창한 말 갖다 붙이면서 결국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제가 종로에 사는 기원 최영감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이었답니다. 총도 제대로 못 잡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 빗발치는 전선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조 박사, 그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나라 지킨다고 목숨 걸었어. 그런데 그 와중에 뒤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군 원조 물자 빼돌리고 국민들 성금 빼돌리고 그랬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입니다. 앞에서는 나라 위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 배 불리기 바쁩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가 뭐 하는 곳입니까? 검찰, 법무부 관련 법안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장 하면 뭐가 좋습니까? 검찰 인사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한테 유리한 법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 예산 심의하는 곳입니다. 거기 위원장 하면 어느 지역에 예산 더 배정할지 영향력 행사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돈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자기 이익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나든 말든 물가가 폭등하든 말든 서민들이 굶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자기 다음 선거만 생각합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저 사람들이 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합니다. 참 염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물가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대비책부터 마련하십시오. 서민들 장바구니 무게 줄여주는 정책부터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자리 싸움만 합니다. 회의 시간에 앉아서 고성 지르고 책상 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가 회의 파행되면 또 상대 탓합니다. 여당이 독선적이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 떠넘깁니다. 제가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이 얘기 나눴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조 박사, 우리 젊었을 때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좀 나았어. 지금은 아예 얼굴에 철판 깔았어. 맞는 말씀입니다. 옛날 정치인들도 문제 많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면 고개라도 숙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 세비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보좌관 월급, 사무실 운영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다 합치면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월급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가면서 뭘 합니까?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을 섬기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서민을 위하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선거 때는 허리 90도로 숙이고 손 꼭 잡고 표 달라고 빌더니 당선되고 나면 고개 빳빳이 들고 국민을 내려다봅니다. 선거 때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걱정한다고 그러더니 국회 들어가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쁩니다.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아니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밖에서는 전쟁 터지고 기름값 폭등하고 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서민들 허리 휘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자리 싸움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6.25 전쟁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국민들이 산속으로 피난 다니고 그런 와중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싸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까지 피난 가서도 정적 제거하고 권력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위에서는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구나, 인력 싸움이나 하고 있구나, 이런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목숨 걸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나고 국제 정세 불안하고 경제 위기 오는데 국회에서는 상임위 자리 싸움입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 이게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우리가 뽑아준 머슴들이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 밥상 엎어버리고 주인 지갑 털어가는 이 상황,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억울해서요. 너무 억울해서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저런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놨다는 게 뼈저리게 후회스럽고 억울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은 질질 끌고 자기들 특권 내려놓자는 법안은 끝끝내 통과 안 시키고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올리는 나라. 진짜 나라라면 전쟁이 터졌을 때, 물가가 폭등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와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책임 떠넘기기 릴레이, 남탓 경주, 여론 눈치 보기. 아무도 자기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기에 제일 먼저 자기 얼굴부터 챙기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는 국민이 맡겨놓은 나라 살림을 대신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쌀독에 몰래 숟가락 얹는 얄미운 이웃과 똑같습니다. 동네가 물난리인데도 자기 집 담장부터 넓히던 그 김씨 아저씨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양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국회의사당이라는 그럴듯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 저 사람들 앉아있는 국회의사당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도, 공장도, 산업단지도, 심지어 그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 배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나라를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위해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통치지 않으면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국회 앞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얌체 정치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깥의 전쟁을 자기들 밥그릇 계산에만 이용할 것입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리는 사이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바꾸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목소리를 줄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크게 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린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과 무능한 정치,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로 우리 6.25 세대,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더 쏙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 지금 구석방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 박사가 피눈물로 외치는 6.25와 산업화 세대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슈 3. 국가 위기 속에서 더욱 홀대받는 6.25 및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의 억울한 현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중동 전쟁과 물가 폭등 얘기했고 여의도 정치꾼들 욕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와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6.25 세대와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사시는 한 참전용사 어르신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올해 86 되신 박 할아버지입니다. 6.25 전쟁 때 17살 나이에 학도병으로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되셨습니다. 그때 같이 간 동기 20명 중에 절반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박 할아버지가 제게 보내주신 편지 내용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조 박사, 나는 17살에 총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 친구들이 내 눈앞에서 총 맞고 쓰러지는 걸 봤어. 그때 우리는 이 나라만 지키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뭐야?
한 달 참전 명예수당이 고작 35만 원이야. 월세 40만 원인데 그것도 못 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봐야 65만 원이야. 거기서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약값 내면 쌀 돈이 없어. 경로당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나라 구한 영웅이 80 넘은 나이에 경로당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아가면서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 원씩 더 챙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의료비 문제입니다. 박할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인공관절 수술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든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다지만 항목별 제한에다 복잡한 서류까지 떼야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신답니다. 제가 그 편지 읽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1970년대에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때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1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용돈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가족 4식구가 살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3,000원이었으니까 월급의 6분의 1이 쌀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쌀값으로 50만 원 내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름에는 50도 넘는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어서 기계에 손가락 잘린 동료도 보고 화학약품에 피부 대인 동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는커녕 조심 안 한 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가난해서 우리라도 일해야 나라가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공장에서 우리 세대가 흘린 땀으로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기 밖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빌딩들, 뻥 뚫린 고속도로, K 모식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8세 김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방직 공장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때 방직 공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먼지가 자욱해서 마스크 써도 폐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지금 이분은 진폐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산재 인정받으려 했는데 회사가 이미 문 닫았습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산재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본인이 병원비 다 내야 합니다. 한 달 병원비가 60만 원 나오는데 기초연금은 30만 원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김할머니가 제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조 박사, 나는 나라 위에 일했어. 내가 만든 옷이 수출돼서 달러 벌어왔어. 그 달러로 이 나라가 부자 됐어. 지금 나는 병원비 못 내서 죽을 지경이야. 이게 나라야.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노인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서류 작업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가고 시스템 구축비로 가고 정작 어르신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복지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제도는 있는데 정작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습니다. 왜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서류가 복잡하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탈락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월세 살면서 빚 갚느라 허덕입니다. 부모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부양 능력 있다고 간주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부자로 만든 주역들이 정작 본인들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서울 종로에 사시는 82세 최영감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습니다. 1970년대 한여름에 50도 넘는 용광로 앞에서 3년을 일해서 포항제철을 완성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됐습니다.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만든 최영감님은 지금 월세 35만 원짜리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박사, 나는 포항제철 만드는데 내 청춘을 바쳤어. 그때 우리는 이 회사가 커지면 우리도 잘 살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뭐야? 회사는 세계적 대기업이 됐는데 나는 쪽방에서 라면 먹고 살아. 이게 공정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정작 그 나라와 회사가 잘 됐을 때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젊은 세대들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틀딱이니 꼰대니 하면서 비하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가지고 눈치 줍니다. 노인들이 나라 재정 가자먹는다고 합니다.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 지하철 누가 깔았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흘린 땀으로 만든 거다. 평생 나라 위에 헌신한 분들에게 지하철비 하나 면제해 주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깝냐. 이 국회의원들 1년에 쓰는 특별활동비가 수백억인데 그건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힘없는 노인들 지하철 타는 돈 가지고만 난리냐.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예의 문제다. 인간에 대한 도리 문제다. 정치인들아, 잘 들어라. 선거철만 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르신 하더니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는다. 오히려 예산 깎는다. 노인 일자리 예산 줄이고 돌봄 서비스 예산 줄인다. 곳간이 비었으면 너희들 월급부터 깎아라. 너희들 해외 출장비부터 줄여라. 왜 제일 힘없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아픈 노인들 밥그릇부터 뺏어가냐. 국가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희생 요구받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6.25 때는 총 들고 싸우라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는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재건하라 했습니다. 산업화 때는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라 했습니다. IMF 때는 더 참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늙어서 도움 필요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산 부족하다, 재정 어렵다, 형평성 문제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라 위에 희생하라 하더니 우리가 늙으니까 이제는 예산 타령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채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청춘을 빌려주고 건강을 빌려주고 인생을 투자한 채권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내 몫을 내놔라. 나를 대우해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방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100세까지 펄펄 살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 조 박사가 여러분의 확성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해서 가슴 치는 그 소리 제가 대신 소리 지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하십시오. 기초연금 대폭 올리십시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당장 걷어치우고 버스비까지 무료로 확대하십시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가 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에너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긴 대한민국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이 험한 세상 또 한번 당당하게 헤쳐나갑시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짜 수첩 시간입니다. 에헴.
자, 오늘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알짜 수첩 주제는 바로 3월 환절기 돌연사를 막아주는 아침 기상 5분 혈관 지킴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3월이 제일 무서운 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무섭냐? 조용히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람을 데려가는 달이라 무섭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돌연사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70, 80대 어르신들은 아침에 갑자기 심장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이런 이야기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월 환절기에 아침에 눈 뜨고 첫 5분만 제대로 쓰셔도 돌연사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습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눈 뜨고 30초는 가만히 계시기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십니까? 알람 울리면 또는 소변 마려워서 벌떡 몸 일으키고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총걸음. 이게 제일 위험한 패턴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땀, 숨,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되직해집니다. 말 그대로 피가 끈적해지는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확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눈은 번쩍 떠도 몸은 30초만 더 가만히 있기. 눈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마를 베개에 댄 채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에이, 오늘도 또 하루 살아있구나. 심장아 고맙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두 번째, 이불 속에서 1분 혈관 깨우기. 이불을 걷어차기 전에 우선 이불 속에서 관절과 혈관을 살살 깨우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활짝 펴기를 10번만 해보십시오. 발가락 끝까지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피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기를 10번 합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반대 방향으로 5바퀴 돌리십시오. 이 동작 하나로 종아리 혈류가 확 돌기 시작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옆으로 일어나기 바로 정면으로 상체를 세우면 척추와 혈압에 동시에 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우십시오. 그런 다음 한 손은 침대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세웁니다. 마치 아기가 일어나듯이요. 앉은 자세가 되면 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어깨선 뒤쪽까지 보려고 하십시오. 다시 가운데. 이번엔 왼쪽.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5번씩.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네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기적 일어나셨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느냐? 화장실이 아닙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전날 밤에 미리 물컵 하나를 준비해 두십시오. 너무 찬물 말고 상온 정도의 물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피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피가 진해질수록 혈전이 잘 생깁니다. 새벽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 첫물 한 컵이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서 조심하기. 화장실 갈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물 세수는 금물입니다. 3월 아침 공기 자체가 이미 차갑습니다. 거기에 얼음장 같은 찬물로 얼굴을 확 적시면 그 순간이 덜컥 오그라듭니다.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십시오. 그리고 변비 있는 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기에 앉아서 목에 핏대 세우고 힘주고 있는 거, 그게 심장에는 마치 100m 전력 질주랑 비슷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너무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십시오.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옵니다. 이렇게 5단계 합쳐도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심근경색, 뇌졸중, 돌연사를 막아주는 혈관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나이에는 더 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생활 습관입니다. 클로징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과 물가 폭등, 여의도 정치꾼들의 무능,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억울한 현실까지 세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절기 건강관리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서울 상계동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 드시면서 보시는 어르신, 인천 부평 재개발단지에서 공사 소음 들으면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어르신, 수원 영통 아파트 거실에서 손주 재워놓고 몰래 이어폰 끼고 보시는 할머니, 전주 완산구에서 찻집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보시는 사장님, 부산 서면 원도심에서 아직도 가게 지키고 계신 사장님,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의자에 잠깐 앉아 숨 돌리시며 보시는 분, 광주 양동시장 좌판 접어놓고 피곤한 다리 주무르며 보는 우리 상인 어르신들, 대전 중앙로에서 옛 직장 동료들 생각하며 보는 분들, 강원도 태백 산골마을에서 난로 앞에 앉아 보시는 분, 충북 제천, 충남 서산,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제주도까지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서도 보고 계시죠. 일본 오사카 교민 어르신들,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밤늦게까지 가게 지키시다가 보는 분, 뉴욕 플러싱에서 시차 맞춰 보시는 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보시는 교민 여러분, 댓글로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서울 강북 78세 출석합니다. 부산 사하구 81세 보고 있습니다. 대구 6.25 참전용사 출석합니다. 미국 시카고 교포 40년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는 곳, 나이 한 줄씩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은 누구냐? 청와대도 아닙니다. 여의도 국회도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아닙니다. 화면 너머에서 한숨 쉬면서도 버티고 억울하면서도 참고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 잘 되라고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희생해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시대정신 조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